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건영 희망 토크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건영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의견을 듣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젊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안보라고 하는 이 마차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하나는 외교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입니다. 외교는 여러분 국익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국방은 외교를 힘으로 뒷받침하면서 또 외교의 실패에 대비했을 때 그것을 위한 우리 안보의 최고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평가하는 우리의 외교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립무원이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돼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게 제 평가고, 또 국방을 평가하면 무장 해제, 무기력함,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파탄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짜 평화 만들기 그 프로젝트, 이벤트, 마케팅, 그걸로 인한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그리고 그 국군의 날이라든지 여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게 들리시지만 이건 역사적 진리에 반대되는 겁니다. 로마의 그 위대한 역사가 타키투스는 반대로 가짜 평화는 전쟁보다 더 위험하고 나쁘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가짜 평화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의 챔버린 수상이 주도했던 그 평화 유화 정책, 그리고 월남이 패망하기 전에 월맹과 월남과 베트콩 3자가 맺었던 파리의 평화협정, 이런 것들은 다 가짜 평화에 속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준비를 못했고 월맹의 기술적인 남침으로 월남은 점령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그러나 안보의 스펙트럼은 전쟁과 평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고, 평화가 아니면 전쟁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분법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안보가 이렇게 파탄이 난 두 번째 원인은 위협의 인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안보 정책은 위협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Threat Perception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북한은 우리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생존과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는 이중적 특수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안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감성적인 민족주의에 이렇게 집착이 돼가지고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겨냥한 것이고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해칠 그런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적으로 적의 위협을 판단할 때는요, 두 가지, 능력과 의도를 보는데 우리 군인들은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능력만 봅니다. 왜냐하면 의도라는 것은 시시각각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안보가 이렇게 기울고 파탄이 났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공동인식으로 출범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흐트러지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 이런 말들을 대통령도 그렇고 안보실장도 그렇고 하고 다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은 핵 우산도 제거해야 되고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의 해체까지를 내다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는 북핵 폐기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두 가지 한번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북한 핵은 대가나 보상을 통해서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환상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1990년대부터 30년간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북한의 핵이 완성되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 정상회담이 하노이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은으로 하여금 자 봐라. 너희도 개방을 하면 이렇게 베트남처럼 잘 살 수 있고 잘 살다기보다 발전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여러분 김정은은 절대로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의 경제 개방 이후에 지금 베트남 정도의 경제가 개방되면요 정권 교체는 필수적입니다. 지금 베트남은 3.5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거를 감당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디까지나 개성공단식,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공단에 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북한의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것을 원한다. 그 이상 자신의 체제에 위협을 주는 것은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 한 가지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북한의 핵 개발은 남한의 어떤 정부의 성격에 따라 뭐 경중완급을 가리면서 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자신들의 오직 기술적인 문제 그것만 갖고 자신의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 핵실험한 거 노무현 정부 때고 마지막 핵실험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지소미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 안보 정책과 안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는지를 제가 절실히 느끼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소미아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적다. 정보의 양이 적다. 두 번째, 2014년에 맺어진 TISA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으로 카바가 가능하다. 여러분 정보의 양은 평상시에는 적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때는 치열하게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실망스러운 발언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한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지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 이건 정말 미국에 침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거고 그 미국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비전문가 같은 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제가 평가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이 정부 출범해서 평가를 해보면 북한의 그 비핵화 사기극에 그냥 노란한 2년 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완전히 고도화돼서 정점에 오르게 만든 허비된 시간, 그리고 우리 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행동의 자유도 없고 어떤 군의 정체성마저 흐트러뜨린 굉장히 무모한 기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정말 우습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않고 외면하는 나라로 지금 전락했다. 그래서 이 안보 정책의 근간이 바뀌지 않고 앞으로 2년 반 남은 2년 반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에게는 안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안시 불당동에서 온 애국시민 장형이라고 합니다. 예비역 육군 병장이 예비역 육군 대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부르르 제가 좀 떨리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쳐다보지도 못할 뿐이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우리 박찬준 대장님은 뭐 기갑종 최고의 대한민국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좀 구체적으로 물에 관련된 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예, 알겠습니다. 네, 핵심만. 한 서너 달 전에 한강학원 수로 지도를 작성해서 북한군한테 넘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비전문가가 봐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강학원이 뚫리면 잠실까지 북한군 잠수함하고 특수대가 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문에서 쓰지를 않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북한 상선 한 척이 넘어와서 NLL 주변을 8시간 휘젓고 다녔는데 상식적으로 북한에는 회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북한은 공산당이니까 공산당 연락선 아니면 공산당 배예요. 근데 그 배가 와서 NLL 주변을 8시간을 휘젓고 다녔다는데 이걸 자꾸 상선이라고 발표를 하고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불합리하고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겁니다. 여러분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등거리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데다가 특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공중 정찰 능력을 거의 상실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선의 불안정이 더 커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라는데 생각이 갑자기 나서 미국의 존 맥케인 의원이 돌아가셨죠. 미국의 총기 규제법을 토론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굿가이도 총을 갖지 말고 배드가이도 총을 갖지 말라고 하면 결국 굿가이들은 그 규정을 지켜서 총을 안 갖고 다니고 배드가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총을 갖고 다니면서 더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굿가이와 배드가이 모두 총을 갖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제가 군사합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했던 건 뭐냐면 언젠가는 이 군사합의라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는 치명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지금 한강학원에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해왔어요. 그것을 관찰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찰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지금 애국 시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안감을 같이 느끼고 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견해를 박찬주 좀
전 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총선 때 아마 모병제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병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제도인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사실 봉급을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유급병들 지원제 25,000명 뽑는 거 처음에는 15,000명도 소집이 안 되고 지금 5,500명도 소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웬만큼 돈을 번 부모는 내가 너를 어차피 징병이라는 거는 이제 돈 받고 가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겠냐 하는 그 우리의 정서상 절대로 이제 취약계층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모병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원래 이제 징병제로 가다가 다시 돌이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젊은 20세의 소총수를 뽑아서 예를 들어 돈을 250만 원을 준다. 근데 그 사람을 60세가 될 때까지 소총수로 쓸 수 있으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런데 소총수를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까? 나이 50 먹고 관절이 나쁘고 집행이지 못하는 사람은 소총수로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어차피 7, 8년 단위로 순환을 해야 돼요. 군대라는 게 젊게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회전을 해야 돼요. 상당 부분을 다시 내보내야 됩니다. 상당 부분을 뽑아야 되고 이것을 이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멍청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걸 잊어먹고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병제는 그냥 가만히 두셔도 절대로 그거는 추진될 수 없는 현재로서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 74조에 의해서 군 통수권을 갖고 있고 군 통수권자라는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국민들을 향해서 평화도 강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군 통수권자의 모자를 썼을 때는 군대를 향해서 전쟁에 대비하라고 해야 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 과거 군의 정치적 중립이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우려가 되었다면 지금은 정치가 군에 너무 자세하게 군사적인 고유의 영역까지 시시콜콜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은 보이지만 제 눈에는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정말 우리 군 통수권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어떤 역할이든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